최후 승리의 그런 전략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교육하라, 교육하라, 기록하라, record, 기념하라, remember, 교육하라, recite.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교육하라는 거예요. 딱지가 생길 때까지.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승리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은 끈적지게 계속해서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말렉은 누굴까요? 앞서서 우리 이지영 교수님께서 너무 참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지영 교수님 개인적으로 인사드린 적은 없지만 참 이 시대에 참 보배와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공산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리고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 귀한 오늘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3R 전략, 이 기록하고 기념하고 교육하는 역사전쟁은 기억의 전쟁입니다. 누가 집요하게 역사를 기억해내느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한국의 신앙의 자유를 결국은 허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아말렉 세력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역사전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체제를 정복하기 위한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걸 다 자기들의 입맛에 다 그걸 뒤바꾸는 왜곡하는 작업들을 오랜 세월부터 해온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이 시대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는 얼마나 이런 역사전쟁에 우리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싸웠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거를 그대로 따와서 모임의 이름이 출 1714 모임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기 오사기에서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 번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모임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6.25 잊지 말아야 될 그때 그 역사 이 책을 읽히고 독후감을 이제 쓰게 하면서 공모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시상식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수상 2명, 또 5명의 친구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또 시상식을 하는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앞자리 다 있네 보여요. 제가 이름을 호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박수 주세요. 한번 일어나봐요. 양은지, 양승목, 태건, 이정원, 최강근, 이수아, 이주아. 우리 지금 양승모와 최근의 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평택의 중앙교육에서 가져왔던 대가를 직접 수여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참 기특하든지 이 장래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큰 일꾼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힘을 하고 자, 앉아주세요. 제가 바로 이렇게 시상식 끝내고 이 친구들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너무 참 자랑스러운 얼굴들이죠. 너무 참 장래가 기대가 됩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이 친구들과 함께 저희 교회 바로 본당 옆에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오픈한 6.25 전시관을 제가 직접 1시간 안내 가이드를 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6.25 전시관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 하늘교회에서 작년에 6.25 잊지 말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
공간을 하나 계약을 해서 전용 공간, 항상 6.25 전시를 목적으로 6.25 상설 전시관을 오픈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제가 다 가이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맥어더 장군 인천 자유공원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6.25에 있었던 많은 중요한 희귀 사진들, 또 미국에서 제공받은 그런 사진들, 또 여러 또 희귀 전시 물품들을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저희 교회 한번 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있으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대한민국에 여기만 있는 전시 물품들이 있어요. 여기만 있는. 여기를 와야 볼 수 있는 하나뿐인 그런 희귀한 물품들도 여러 개 해놨습니다. 왜 교회에 이런 6.25 전시관을 만들어놨는가? 6.25 전쟁은 단순한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건 교회사예요. 이건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기도에서 이루어낸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쟁 박물관의 기능이 아니라 이 6.25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6.25 전시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뜻깊은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6.25 때 그 어린 나이에 춘천에서 철원에서 북한으로 납치돼가지고 끌려가는 도중에 수많은 양민들이 집단 살육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해요. 6.25 때 납치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학살당했는데 그 살해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그래서 산으로 한 달 정도 산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학도병으로 활동을 하시고 6.25 이후에는 또 공군에 입대하셔서 헌병하사로 나중에 전역하시고 우리 돌아가셨습니다. 고 전우복 선생님의 그 유품을 이제 기증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전우복 선생님의 그 자녀분들이 2남 3녀예요. 그 중에 차남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전영구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가족분들을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그런 너무나 소중한 희귀한 고인이 남긴 유품들을 저희 교회에 다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시관에다가 아주 잘 저희가 꾸며서 유품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은 기억의 전쟁이라고 했죠. 기록하라, 기념하라, 교육하라. 그럼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박물관이고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박물관 잘만 활용하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있는 대로 거기에 기록이 다 있거든요. 기념도 가능하고 교육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기에 엄청난 거기에 전략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환으로 저희가 매년마다 6.25 달력을 제작하고 있는데 6.25 역사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 달력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6.25를 콘텐츠로 이렇게 제작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서도 안내해 주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잔뜩 들고 왔습니다. 한 200부 이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책을 한 3부 이상 정도 여러분이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한민국이 아니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뿐인 6.25 달력입니다. 이거는 해가 바뀌어도 버리지 마세요. 소장 가치가 있는 이건 달력이 아닙니다. 달력을 가장한 역사 교육 자료예요. 그래서 아주 희귀한 그런 사진들 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또 여기 1장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있었던 모든 그 달력들에 6.25와 관련된 그런 날짜들을 기념일로 여기다가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하나를 좀 소개하겠는데, 이제 1월 15일, 1월 15일이 언제죠?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1월 15일. 너무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내일 1월 15일은 무슨 기념일이냐면, 울프하운드 작전 기념일이에요. 울프하운드 작전 기념일. 되게 생소할 겁니다. 1월 4일은 뭐죠? 일사후퇴. 일사후퇴를 잊지 말자. 그걸 이제 기념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월까지 중요한 기념일을 여기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념해서는 안 되는 왜곡된 그런 기념일 다 빼버렸어요. 쓸데없는 거 다 빼버렸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싸웠던 그 중요한 날짜들만 우리가 다 선정해서 여기다 다 집어놨어요. 잘못된 왜곡된 역사들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진짜 기념해야 될 그런 날짜만 기념일로 여기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사후퇴 있죠? 그 다음에 1월 15일 같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울프하운드 작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울프하운드. 내일이면요, 울프하운드 작전 75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기념을 안 할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드립니다. 울프하운드라는 건 영어 이름이죠. 뜻은 뭐죠? 늑대 잡는 사냥개. 늑대 잡는 사냥개. 여러분, 개라고 다 똑같은 개가 아닙니다. 애완견이 아니에요. 이 개는 지구상에 지금 생존하는 수많은 여러 개들 중에서 가장 등치가 이렇게 큽니다. 사람보다 더 커요. 저 사람도 작은 키가 아닌데 이렇게 세워보니까 완전히 그냥 장신이에요. 몸무게도요, 뭐 장난 아닙니다. 유일하게 늑대를 잡으시는 개, 늑대를 잡으시는 개. 여러분, 요 개는 아이리쉬 울프하운드라고 아일랜드산 울프하운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이 개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주 멋있습니다. 별명. 젠틀 자이언트. 아주 온순하고 젠틀, 아주 신사적이야. 평소에는 그 주인, 자기 편에게는 절대로 달려들지 않아요. 피하간에 이 아군과 적군의 딱 기준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 젠틀 자이언트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주적 개념이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적 개념이 확실하다. 울프하운드는 한 놈만 핍니다. 한 놈만 잡는 거예요. 누구예요? 늑대만 나타나면 완전 괴물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떻죠? 젠틀, 온순해, 아주 순해. 그냥 전혀 싸울 것 같지도 않아요. 전혀 그냥 싸우는 정말 모습을 볼 수 없는데 늑대만 나타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울프하운드라는 이름이 별칭이 되어서 유명한 6.25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정말 엄청난 큰 공헌을 했었던 바로 부대가 이 25사단 소속의 27년대입니다. 27년대 이 전투단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나라를 살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다부동 전투 때 우리 국군만 잘 싸운 게 아닙니다. 미군이 한미연합으로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탱크를 동원해서 그분들이 전투에 투입이 되지 않았으면 다부동 전투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 볼링 엘리 전투라고 이 달력에 있습니다. 볼링 엘리 전투. 그 볼링 엘리 전투 전차 전투죠. 한미 간의 합동으로 북한군 전차를 막아서서 싸웠다. 그래서 우리 아군 전차는 한 대도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적 전차였던 T-34 전투 14대를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완전히 14대를. 그게 볼링 엘리 전투예요. 그 작전에서 아주 신화적인 그런 공헌을 했었던 바로 그 전투 이름이 바로 전투단 이름이 27년대입니다. 이 27년대의 바로 별명이 뭐냐? 울프하운드.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적 개념이 분명했죠. 중국 공산 세력과 북한 공산 집단
저들에 대해서 싸울 때는 얼마나 용맹무쌍한 그러한 전투 부대였는지 모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부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울프 하운드 그 이름으로 시작된 이 작전 그 전투 부대가 27년대가 됐기 때문에 이 작전 이름이 오퍼레이션 울프 하운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1월 4일 1.4.5태로 인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중국 공산 세력들이 1950년 10월에 불법으로 개입하면서 유엔군 전체에 패배 의식이 엄습합니다. 중공군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막 모든 유엔군 전체를 완전히 뒤덮기 시작해요.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패배주의가 완전히 그냥 쫙 뒤덮기 시작해요. 이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공산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후퇴를 하는 상황이에요. 계속 밀리고. 그래서 1월 4일 날부로 서울을 버리고 또다시 우리가 피난을 가야 합니다. 네, 그러한 비극의 1.4.5때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럴 때 미국은 대한민국을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 하는 거죠. 하마터면 진짜 대한민국을 철수할 뻔했어요. 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수세에 밀려 있었던 이러한 전선을 공세로 역전시켰던 그런 위대한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울프 하운드, 이 27연대 전투단이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월 15일, 정확히 75년 전에 이렇게 해서 작전이 들어간 이 작전의 성격은 뭐냐면 저 중국 공산 세력들을 한번 찔러보자. 저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냥 겁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정찰을 목적으로 한번 싸우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저들의 전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목적으로 한번 북상을 하면서 중국 공산 세력들과 한번 맞짱을 뜨면서 한번 저들의 전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전개된 작전이 울프 하운드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은 그 배후에 누가 이 작전을 지시했는가 두 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선 왼쪽에 있는 리치웨이라고 하는 이 8군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워커 장군이 1950년 12월 23일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도봉동 쪽에서 교통사고로 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를 이어서 크리스마스 바로 그 시즌에 이 8군 사령관도 부임을 해서 리치웨이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이 대한민국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 8군뿐만 아니라 유엔군 전체가 패배주의에 쪄들어가지고 중국 공산당과의 전투를 할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뒤로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분 누가 한번 저들의 전력을 한번 테스트하고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약점이 있을 것이다. 한번 찔러보자. 우리가 한번 정찰을 통해서 저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리치웨이 사령관이 누구를 딱 불러다가 이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울프 하운드 부대였던 27년대의 연대장 마이크 캘리스라고 하는 마이크 캘리스 대령 이분을 불러다가 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마이크 캘리스 대령 잊지 말아야 될 이름입니다. 여러분 리치웨이 장군이 1월 21일 한참 울프 하운드 작전이 전개되고 있었을 때 그분이 썼던 편지예요. 미 8군 그 산하에 있었던 모든 부하 장병들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 우리는 도대체 왜 싸우는가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그 명분을 우리 휘하의 장병들한테 편지를 써서 전부 다 그거를 전달을 합니다. 다 읽히게 했죠. 여러분 이 글을 보게 되면 울프 하운드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 작전이었고 어떻게 우리가 수세에서 공세로 우리가 이 분위기를 역전시켰는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리치웨이 장군은요 주적 개념이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자주 독립과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단순히 대한민국만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은 전 세계 글로벌한 이 공산주의와의 반공 투쟁에 대한 이 전체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이건 한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산주의와 개인의 자유 중 양자 택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 것이고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뽑히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놀라운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미국도 똑같아요. 영국이랑 조지 3세 이 폭군과 독재 세력에 맞춰서 그러한 정말 자유와 인권, 천부의 그 자유와 인권의 그 권리를 억압하는 영국의 조지 3세에 대항해서 일어난 게 미국의 독립혁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분은 꿰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이긴 단 1회의 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기고 반드시 자유를 반드시 확산시켜야 된다. 미국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워커 장군은 워커 장군대로 하나님이 때에 맞게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가장 최적의 지휘관은 워커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누가 가장 적임자냐? 리치 웨이 장군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다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 얘기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 얼마나 비장합니까? 결국은 이 지휘관이 이러한 투철한 주적 개념을 갖고 있고 철저한 반공으로 무장일이 그러면서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파이팅 정신으로 오퍼레이션 울프함들을 이제 전개합니다. 10일 동안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게 되죠. 6.25 전사에 있어서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중국 공산당이 조기 호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놈도 저렇게 막 달려들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보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전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먹고 마시고 필수품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이 따뜻한 옷을 입고 또 먹는 거, 씻는 거, 잠자는 거. 근데 이 보급이 너무 부실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쟤네들 저렇게 죽달같이 달려들어도 일주일이다, 일주일만 저렇게 막 달려들어서 싸우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일주일만 막 싸우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 데서도 보이지도 않아요. 다들 지쳐가지고 저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가장 최악의 약점이 뭐냐? 얘네들이 일주일만 싸우면 다 나가 떨어진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군사 비밀을 하나 딱 거기에서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썬더볼트 작전이라든지 라운드업 작전, 반격 작전이에요. 그래서 수세에서 이제 묵상을 해가지고 여기 찔러봐 저기 찔러봐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이건 정찰이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반격 작전을 해서 드디어 두 번째로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1951년 3월 15일 탈환하는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적 개념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반공은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반공은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악하다. 그런 사람이 신학자로서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용공주의 사상이 막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물리쳐야 됩니다. 고용과 화학과 상생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바다의 땅을 다 공멸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변형된 공산주의, 네오마크시즘, 또 주체사상, 젠더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신학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경에 반하는 모든 이 시대의 아말렉 전쟁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주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뮤지엄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군복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리치웨이 장군의 군복입니다. 그분의 설명은 그거예요. 가이드의 설명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보세요. 군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장군복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일반 사병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싸운 거예요. 장군복이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이 옷을 입고 라운더, 썬더볼트, 그리고 아까 처음으로 그가 있었던 골프하우스 작전, 이거 다 뭐예요? 이 옷을 입고 이분이 수세에 밀렸던 이러한 회색이 짙었던 패배주에 쩌들어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대역전시키는 그러한 작전을 성공시킨 거예요. 이 옷이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6.25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국가적 영적 전쟁의 핵심은 역사 전쟁으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결국 역사 전쟁은 기억의 전쟁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5가지. 6.25 전쟁에 관해서는 5가지. 근데 시간 관계에서는 1, 2, 3번만 하고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번 다 아는 얘기기도 하지만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6.25 전쟁은 쌍방간의 과실이 아닙니다. 북한 김일성 공산적 집단이 중국 공산당과 소련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서 일으킨 일방적인 기습 남침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표현을 6.25 남침 전쟁이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6.25 전쟁 그러면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6.25 남침,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남침. 어떤 사람은 거꾸로 위에 남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것을 남침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는 소련의 스탈린, 거기서 제공한 또 비행기를 타고 소련 모스크바까지 가서 스탈린을 한 3번을 만납니다. 그리고 4월 10일, 1950년 4월 10일에 남침을 허락받습니다. 극비리에 38선 부근의 부대를 집결시켜라. 이게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지도자도 모르게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라 이거죠. 그래서 극비리의 38선 바로 코앞에까지 탱크며 모든 군수물자, 인력들을 다 배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광석과 같이 그렇게 남침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한 달 안에 바로 끝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38선입니다. 지금은 휴전선이지만 그 당시에는 38선이 국경선이었죠. 이렇게 딱. 예. 바로 위에 북쪽 지역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 연천이. 지금은 대한민국 땅이죠. 연천. 이따도 소개하겠지만 연천 대단한 땅입니다. 여러분 연천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포천, 동두천, 의정부. 바로 밑에 바로 수도 서울이 얼마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수도 서울을 빠른 시일에 점령하는 게 이 전쟁의 양상을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저 연천 지역이 중요하죠. 연천 지역의 전쟁을 앞두고 김일성이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38선 코앞에 T-34 탱크가 저 북쪽에서 내려올 때 바로 침투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38선 연천 지역에다가 포천과 의정부에 투입된 전투가 150대나 나머지 다 합치면 249대나 되죠. 150대 이 어마무시한 탱크가 바로 여기에 집결을 해야 되는데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딱 수평을 맞추어서 바로 부릉부릉에서 전차를 끌고 내려올 수 있도록 거대한 250m짜리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누가? 김일성이. 또 언제 만드는지 아세요? 1948년 4월에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아직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이라는 놈은 적화 통일을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하나하나씩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6.25 직전에 탱크 연기에만 150대를 직결시킨 거예요. 그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250m짜리 콘크리트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리. 근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거 다 없애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흔적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시킬 때 가서 저기에서 돌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돌이 저희 하늘교회 6.25 전시관에 고이고이 잘 모셔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한번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흔적을 다 없애버렸어요. 6.25의 성격이 김일성의 기습 남침을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이 유일한 증거를 없애버려요. 누가 없앴느냐?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게 지금 역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기념에 대한 역사는 다 훼손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기념탑, 박물관 이런 것들이 준비하게 대한민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 이게 바로 6.25 전쟁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격입니다.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모택동과 김일성가 만납니다. 그래서 남조선 해방 계획, 무력 남침 적화 통일 계획을 전적으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50년 10월에 중국 공산 세력들이 불법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 전역을 돌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 합쳐보니까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이 로테이션에서 다 교체된 숫자들. 하여튼 다 합쳐서 300만 명이 중국 공산 세력들이 여기 와서 전쟁에 다 투입이 된 거예요. 강원도 횡성에 가면 학살의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1951년 2월 10일 6.25 전사에 있어서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죠. 왜냐하면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매복이 되다시피 해서 북군 미군이 거의 학살에 버금가는 전멸을 당했어요. 얼마나 죽었을까요? 북군이 단 하루에 한나라 시에 이 좁은 장소에서 이 계곡에 매복이 되었어요. 중국 공산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상황에서 손도 못 쓰고 다 괴멸돼 버렸어요. 북군이 10,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0명이 이 자리에서 거의 학살에 준하는 전멸을 당했어요. 미군은 2,500명이 전멸당했어요. 2명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강원도의 횡성의 학살의 계곡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진은 한 달이 지난 한창 겨울이죠. 한 달이 지난 뒤에 가서 봐서 이 현장을 찍은 사진이에요. 미군들의 바지가 벗겨져 있는 것은 중국 놈들이 바지를 벗겨서 지들이 입으려고 가지고 갑니다. 한 달이 된들 시신이 썩지 않은 것은 다 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장진호 전투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미국 분들은 6.25 전쟁, 한국 전쟁 그러면 장진호 전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거는 이 장병들이 전사한 장병들이 트럭에 실려서 나무로 이동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다 얼어서 전투 중에 싸워서 죽은 장병들보다 체감 온도 30도, 40도에 그 혹한의 추위에 얼어서 죽은 장병들이 더 많습니다.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흥남 철수작전이 가능해요. 저분들의 6천, 7천여 명의 사상자의 그 대가로 북한 주민 10만 명이 고귀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10배가 넘는 중과부적의 중국 공산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그 포위망을 뚫고 남으로 탈출하는, 그러면서 탈출이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는 거꾸로 진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격해 내려가면서 중국 공산당과 보름 동안을 싸워, 보름 동안. 중국 공산당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아주 엄청난 타격을 했게 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 10만 명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 6년 전에 헤베이 쉐이퍼 선생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죠. 지금 살아계신 96세. 당시에 조선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전연투 때 싸우다가 중공군의 기관단 쪽에 총 4발을 맞습니다. 관통을 당하죠. 일본은 급히 수송이 되어서 10개월 동안 13번 수술을 해요. 오른팔하고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중공군과 싸우다 오른팔 다 날아가고 두 다리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추모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오른손 보세요. 그렇게 의수를 사용해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참 수경합니까?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예요? 오른팔 두 다리 잃었지만 장전연투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았다. 우리는 같이 희생을 했다. 왜? 우리의 희생으로 북한 주민 10만 명의 생명을 구출했기 때문에, 흥남철수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희생을 꼭 후회해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장전연투 때 그 퇴각하면서 보름 동안 중공군과 죽음의 그러한 장전연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군들이 붙잡고 기도했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장전연투는 패배 전투가 아니라 승리의 전투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기적적으로 이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탈출에 성공을 했고,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교회사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탈출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다 한국 교회사의 책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감사하게도 2024년 여름에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에스더 기본동과 함께 미국의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몇 군데를 더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퀀티코라는 지역에 미 해병대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책 6.25 잊지 말아야 그때 그 역사 이 책을 잔뜩 들고 가서 이 해병대 박물관 또 여러 군데의 기념관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우리 미군들의 희생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거를 이제 전달하고 기증을 하는데 미국 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감동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책을 전달했는데 이게 이분들한테 전달했더니 메일이 왔더라고요. 메가더 기념사업에서 발간하는 그러한 그 책자가 있는데 책자에 추천 도서로 이분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답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참 인상 깊은 게 두 가지예요. 이분들은 6.25 전쟁을 그러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수도 서울이 수복되어지는 수복 전투의 그 장면을 또 엄청난 이 공간과 이 장소에다가 부스를 조그만 부스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여기 있는 어마어마한 여기에 전체 이 면적에다가 수도 서울을 수복하는 그 치열한 전투의 장면을 그대로 여기 묘사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전연투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추위를 느껴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냉동 창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냉동 창고로. 진짜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6.25를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고, 또 제가 들어갔더니 마침 어느 아빠가, 미국 아빠가 조그만 한 5살,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딱 들어왔는데, 애가 너무 추우니까 놀래가지고 막 울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 울려고 하는 아들한테 이 장준호트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냉동 창고에 그 추운데 그 꼬맹이 오게 해가지고 굳이 아버지가 또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전 그걸 보면서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장준호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기념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대한민국에도 언젠가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 이 장준호트를 기념하는 이런 기념관 박물관이, 또 추모비가, 동상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6.25 직전에 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볼 때 여러분 연천 지역이 여기 조금 올라가면 연천이잖아요. 여기 파주와 연천 지역이요, 16개국 전투 파병 국가가 피 흘려 싸웠던 타 지역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할 수 있었던 그 뿌리를 올라가게 되면 16개국에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고 탈환한 지역이 바로 여기 파주 지역의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의 덕분에 우리가 빼앗겼었는데 울프 하운드 작전, 썬더볼트 작전, 라운드업 작전에서 반격하고 올라가면서 다 탈환한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오살리 기도원 땅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올라가면 연천 지역. 여러분 연천 지역은 6.25 전쟁에서 유일하게 16개국에 파병된 모든 전투 파병 국가가 16개 나라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싸웠던 지역이 연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미군만 싸운 데도 있고, 어디는 프랑스군이 싸운 데 많이 있고, 어디 영국군, 어디는 무슨 네덜란드군,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연천은 16개가 다 투입이 돼서 싸웠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연천 지역을 우리가 다시 빼앗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천 지역 안 갈 수 없죠. 저는 매주마다 거의 탐방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왔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보자. 연천 지역을 몇 년 전부터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계시죠? 이게 연천에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영학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최영학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고대산, 연천의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고대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기 조금 이제 한 100m, 200m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고대산에 작년에 목사님 같이 시간 내서 고대산에 역사 탐방을 올라가는데 이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데, 이 총 타는 적이 있어요. 이거를 탄흔이라고, 탄흔. 그래서 추정컨대 지형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로켓포, 박격포탄을 발사해서 맞은 흔적입니다. 이거는 총탄이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크기거든요. 이거는 미군 아니면 우리 국군이 여기에서 쏜 방향이 그래요. 근데 요거는 우리 연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 아군이, 미군이든 또 국군이든 아니면 또 우리 16개국 중에 또 다른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 아군이 쏜 포탄에 폐어진 타는 흔적이 되겠어요. 너무 감격이 되어서 이거를 딱 찍었어요. 목사님 한 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목사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이 지점이 이 고대산에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연천 전투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53년에 휴전을 앞두고 딱 한 뼘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1953년 휴전을 앞두고 몇 달에 걸쳐서 치열했던 고지 전투의 흔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밀렸으면 연천, 여기 파주도 안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탈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통일이 되면 연천 지역은 통일 선교한국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이 지역 전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일한국, 전 세계 정말 위대한 선교 강국 한국의 위대한 교두보로 이 지역은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지역의 이러한 역사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치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되겠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 연천 고대산을 중심으로 연천 지역은 전 세계 다 통틀어 봤을 때 16개국이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유일한 지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다 통틀어 볼 때 아니 어떻게 16개 나라가 이 조그만 연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몇 개가 투입이 됐죠? 몇 개 나라가? 우리 한국군 빼고 8개 나라. 제가 명명을 합니다. 국군 빼고 미군, 프랑스, 네덜란드, 태국, 터키, 그리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8개 이 나라들이 이 고대산을 중심으로 연천 지역에서 이 땅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목숨을 내서 싸우게 됩니다. 그 적들은 누구죠? 북한군과 중국 공산 세력. 오늘 여기 보니까 미국 6.25 소시엔 이름이 참 특이하시더라고요. 하예리. 하나님, 예수님, 재림. 이는 뭘까요? 재림. 진리의 니자라고. 하예리 우리 성도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계시죠? 하예리. 그리고 네덜란드 분이 오셨네요. 제가 발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맥텔트인가요? 맥텔트. 우리 한번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분들이 아니었으면 여기 이 땅 우리 여기서 집회를 못합니다. 이분들이 다 싸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25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또 기념해야 돼, 또 기록해야 돼, 교육해야 돼.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한강대교 밑으로 노들섬에 한번 가보세요. 교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노량진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6.25 전쟁 당시에 한강 방어선 전투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한강대교에 여러분 이 대교 사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적군과 아군이 일주일 동안 싸웁니다. 국군 1000명이 전사했어요. 일주일 동안 싸웁니다. 이 1000명의 고귀한 희생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유해군의 참전을 벌어들이는 극적 같은 시간이 됩니다.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버텨주면서 1000명이라는 이 꽃다운 젊은 장병들이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유해군들이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반격할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을 만들어준 많이 잊혀진 전투가 한강 방어선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들이 충전재라고 하나요? 그런 시멘트를 발라서 점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인천의 상륙작전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름이 로페즈 중입니다. 로페즈 중.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저 방파석이라고 해서 방파석을 상륙하는데 자기 부하들과 올라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지휘관이 로페즈 중위가 나를 따르라면서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천의 새우젓갈을 지금 판매하는 그 북성포구라고 하는 북성포구 거기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로페즈 중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적 참호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토칙하죠. 적 참호에 수류탄을 던져서 하나를 파괴하는 성공이에요. 또 하나가 또 눈에 들어와. 그 참호를 향해서 수류탄, 피를 뽑고 던지려고 하는데 걔네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기관총이 불을 뿜습니다. 그 두 발을 맞아요. 가슴에 한 발 맞고 어깨에 한 발을 맞아요. 그 바람에
수류탄 핀이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총을 갑자기 맞아가지고 이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옆에 누가 있죠? 자기 휘하에 부하들이 옆에 쫙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 터지면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 순간에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기어서 핀이 빠진 그 수류탄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장렬하게 사망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로페즈. 얼마나 예쁜 얼굴입니까? 저 젊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 때 처음으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소가 여러분 이랬습니다.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북성포구에 로페즈 중위가 상륙을 했었던 그 지점. 그 지점에 갔는데 지금도 갯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밀물 썰물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렴풋이 그러한 지형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오니까 또 썩은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중요한 이 지점을 흙을 덮어가지고 매립하는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들의 그 민원에 의해서, 예? 저기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그 민원에 의해서 결국 이걸 매립을 하고 역사에서 이 중요한 이 장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 전에 후에 다 가봤어요. 후에 한번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 둘, 셋. 이 지점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지기 전에 저것도 남겨야 되겠다 해서 무거운 돌을요 몇 개를 주워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저희 6.25 전시관에 모일모일 안치게를 놓았어요. 궁금한 분들도 오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다 이렇게 해서 너희도 한번 밟고 올라가라. 또 설명도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낮추어서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한번 모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제가 직접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연세대학교 뒷산에 있는 연희고지가 되겠습니다.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연희고지 전투. 여러분 서울 수복 전투 과정에서 가장 분기점이 뭐냐? 연희고지 전투입니다. 이때 적들을 소탕했기 때문에 서울 시가전으로 작전이 이제 변경되면서 적들이 빠른 속도로 퇴각을 하면서 빼앗겼던 수도소를 탈환하게 됩니다. 연희고지 전투. 한국 해병대 몇 명이 전사했을까요? 51명. 이 해병대 64명. 공산군 연희고지의 전체 산을 뒤덮고 있었던 공산 세력들 1750명. 즉 우리 아군의 15배에 해당하는 15배가 넘는 적들을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었던 1700여 명의 공산 세력들을 전부 다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적들이 기세가 꺾이면서 퇴각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연희고지 전투, 연희고지. 흔적이 있을까요? 있죠. 뒷산에 한번 여러분 한번 올라가시면 이렇게 폐위 흔적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서는 하나도 없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시가전투에서 여기 보면 여러분 보이세요? 총탄 행적이 있죠. 우리 이 해병대가 공산 세력들에서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쏘았던 그 흔적들이 여기에 신경에 남아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번 가봤어요. 이렇죠. 전부 다 시멘트로 다 붙어 씌었고요. 붙어 씌었어요. 충전재 나왔죠. 제가 수를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한번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정발사 전투를 여러분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고향 지역, 일산 지역, 파주 지역 여기에 넓은 지대에 태극단이라고 하는 반공단체가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경기봉단 수도서울이 빼앗겼을 때 피난을 못 가고 여기에 갇혀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이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산 세력들과 반공 투쟁을 치열하게 해가 3개월 동안. 그래서 인천상작전 이후에 우리 아군이 북상을 하면서 이분들도 이제 공산 세력들을 이제 소탕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국단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우리 국군이 아니라 17살, 18살, 애들 우리 고등학생 그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20살,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구성이 된 자발적인 반공단체예요. 이 친구들이 여기 정발산에 임신하고 있었던 이 공산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군인도 아닌데 우리 민간인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는데 이 산에 올라가서 적들을 이제 소탕하기 시작하는데 1차, 2차 전투가 있어요. 1차 전투 때는 실패합니다. 근데 2차 전투 때 성공을 해요. 그래서 2차 정발산 전투 때 공산 세력들, 저 위에 있었던 공산군들 30여 명을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발산을 우리가 탈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 일산, 요 넓은 지역에 있었던 공산 세력들이 전부 다 북으로 도망을 가게 된 그 계기가 정발산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이게 한미연합작전이었어요. 한미연합작전. 우리 어린 이 자녀들과 함께 이분들이 가세해가지고 여기서 고향 정발산 전투에 같이 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죠. 아니 흔적이 있을까? 이 정상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옆에 벤치가 있는데 미국은 참 부러운 게 미국은 어느 무슨 지방의 동네마다 마을 벤치를 보면 벤치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벤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훌륭한 사람들의 누구누구 이름이 있으면 여기 전부 다 여기다가 다 기념을 해요. 뭐 인메모리 오고 왜 기념할 게 많은지 이 지역의 훌륭한 누구누구의 이름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념하잖아요. 사실 나라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여기 정발산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청년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이제 끝낼 것 같습니다. 낙동강 전투의 영웅 그러면 워크 장군이죠. 1950년 12월 24일 불의의 교통사고. 사실 의정부 지역에서 전방부대에서 공산 세력들과 잘 싸우고 있는 장병들을 치하하고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 훈장 수여 대상에는 자기 아들 샘 워커도 있어요. 샘 워커 주인. 자기 아들한테도 훈장을 주려고 지프차를 타고 정말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북으로 올라가는데 서로 못 본 거예요. 이 지프차가 막 전속력으로 달리고 3.5톤 트럭짜리 3.5톤 이 군용 트럭인데 이게 서로 못 보면서 이렇게 쫙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측면이 아니네 이 트럭에 의해서 충돌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프차가 두세 번을 구르게 되죠. 그래서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영웅인 미8군사령 워커 장군이 여기에서 즉사를 하죠. 여기서 튕겨서 나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장소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도봉역, 지하철 도봉역 2번 출구를 나오셔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이렇게 딱 워커 장군의 흉상이 이렇게 제막식으로 재작년인가 세워지게 된 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허전했었는데 흉상이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해요. 잘 해놨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월튼 해리스 워커 길이라고 그 길의 이름을 워커 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잘한 겁니다. 이거 잘한 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저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워커 장군을 평생 자기의 사제를 걸어서 기념을 하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김리진 회장님, 올해 연세가 102세입니다. 워커 대장 기념 사업회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1979년부터 사제를 들어서 47년간 기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목숨을 바쳐 우리를 도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
나는 도리를 알기 위해 한미동맹과 국가 간 신의를 위해 재산을 팔아가며 1979년부터 47년간 기념사업을 해왔다. 3년 5개월에 걸쳐 장군의 사망지를 찾아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워커 장군이 도대체 어디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누가 찾아냈어요? 민간인인 우리 김리진 선생님이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죠? 요 흑백사진 하나를 요걸 단서로 찾아낸 거예요. 저 뒤에 지형이 있죠? 지형을 보면서 요 아무다니 이거 하나에 의지해서 현장을 이렇게 여러 고증을 거쳐서 찾다가 이 지점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때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에서 두세 번 찌푸차가 튕겨서 나가면서 여기 얼굴은 한쪽이 한몰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고 끙끙 정말 씨름하다가 세상 떠나간 정말 그 운명하는 마지막에 그 죽음을 목격했던 이 눈싸움하고 썰매를 타고 싶은 어린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또 의정부에 여기에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을 제가 다 만났어요.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워커 장군이 최후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분들은 정확한 지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놀던 곳이고 그 위대한 미팔군 사령관이 세상을 떠난 장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을 만나서 이 어르신께서 이 장소가 워커 장군의 사망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딱 사진과 교차해서 보니까 정확한 지점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지점에서 워커 장군 추모행사를 항상 매년 12월마다 셋째 주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02세예요.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누가 이용하냐? 참 죄송한 마음이 이제 듭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세상 떠나면 누가 그 뒤를 이용할지.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남겨진 숙제다. 자, 워커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점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뭐라도 있습니까? 기념관, 박물관 있어요? 동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까 그거는 한참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것이고, 이거는 진짜 워커 장군이 세상을 떠난 사망 장소예요. 조그마한 저 경차, 제가 레이차인데 저거 타고 가서 저기다 경차, 여기다 주차 파킹을 했고요. 저기 전봇대 있죠, 전봇대. 저 전봇대 바로 저 지점이 워커 장군이 바로 사망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역사 전쟁은 기록과 기념과 교육의 전쟁이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12년 정도 계속 지금까지 학교에서 지금 제가 또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조금 이제 공부하느라고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역사 전쟁 이것은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장소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탐방도 어르신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또 힘이 되어 주셨어요. 참 지금까지 참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흥분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 1, 2번을 한번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바람직한 공산주의와 네오마르시즘 주체 사상 등의 악함, 연락의 이름을 말라 자유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6.25 전쟁에서 기록하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주시고 역사 교운동이 한국교회의 확산되게 하옵소서. 6.25 잊지 말아야 할 그때의 역사. 6.25 전쟁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한국교회에서 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힘을 흘리며 싸우고 희생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럼 두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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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하면서 빼앗겼던 땅들을 탈환하고 다시 점령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역적 전쟁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며 아멘. 전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빛의 장군 같은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75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35차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민수복된 북한 전역의 땅들과 전 세계에 아직도 자유 없이 실현하고 있는 온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높이 주사 자유의 파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유를 확산하는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소회를 통해서 이 컨퍼런스 때문에 대한을 놓고 있는 모든 아무런 퇴색이 있었던 패배주의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세계적 공세를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정말로 놀라운 승리와 이김과 놀라운 영광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바로 이때의 그런 위대한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끝내야 되는 전쟁임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바로 역사전쟁의 바로 관건이 이 역사전쟁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또한 기념하게 도와주시고 반복하여 위외우사의 교회에 들리는 말씀대로 교육하고 가르치며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학때는 6.25 전쟁이야말로 한국교회사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확한 정말로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거룩한 운동들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시작이 이곳에서부터 아버지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